수업 준비되셨나요? 42페이지 펼치시고요. 오늘도 조금 단어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으면서 혹은 책에 밑줄 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연필로 살살 쳐가면서 프린트 답도 맞춰가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2페이지고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세 번째 소단원 중에서 세 번째 그리스 세계와 헬레니즘 세계가 발전하다. 폴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폴리스라고 하죠. 여보름 한번 풀어가면서 대답해보면서 소리내서 대답해보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2번 강력한 군사 국가인 폴리스는 스파르타입니다. 3번 클레이스테네스가 독재자를 추방하기 위해 실시한 방법은 도편 추방법, 도자기 파편에다가 추방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죠. 4번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페리클레스입니다. 5번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승자는 바로 그리스의 폴리스들이죠. 6번 전쟁 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들의 동맹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델로스 동맹입니다. 7번 델로스 동맹에 맞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맺은 동맹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지만 그냥 이름이니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신경 써서 소리내서 계속 여러 번 읽어봐 주시길 바래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1단원 중에 세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 소단원입니다. 그리스 세계와 헬레니즘 세계가 발전하던데요. 그 중에 헬레니즘에 해당하는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폴리스가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이 서로 등장해서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켰다까지 배웠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폴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잖아요. 폴리스의 승리로 끝나고요. 폴리스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나뉘어 갈등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동맹 이름과 전쟁 이름이 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구글 지도에서 받아왔는데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육군이 강한 스파르타가 공격을 했어요. 아테네는 스파르타보다 육군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어떻게 싸우기로 했냐면요. 항구로 여러 가지 식료품이나 보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구까지 아테네를 둘러싸고 항구까지 갈 수 있는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돈이 많은 국가죠. 이렇게 강력한 성벽을 만든 다음에 스파르타가 공격해 오는 걸 안에서 버팁니다. 안에서 버티고요. 항구 지역만 잘 지켜서 바깥에서 보급이 원활하게 들어오게끔 해놨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해군을 이용해서 스파르타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테네는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아테네가 이기겠구나. 스파르타도 이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명의 장난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성벽 안에서 위생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전염병, 오늘날로 치면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크게 돌아요. 이때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 또한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크게 흔들리지만 그렇다고 망할 아테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유지가 되고 스파르타도 약간 힘에 딸려서 둘 사이에는 조약을 맺고 약간 냉전의 시기, 싸우지는 않지만 계속 갈등 관계에 있는, 전쟁은 없지만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아예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냐면요. 페르시아와 손을 잡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해군을 지원받고요. 그리고 아테네로 들어가는 보급을 페르시아가 아예 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자는 스파르타가 되고요. 전쟁 이후에 그리스는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폴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남깁니다. 그 서사시에는요,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트로이가 일리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트로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트로이의 목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터키에 가면은 이런 목마가 크게 있어서 들어가 볼 수 있게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고대에 있던 진짜 목마는 아닙니다. 여기에 뭐 군인들을 숨겨갖고 다 이걸 트로이한테 갖다 바친 다음에 뭐 그리스 폴리스 군대들은 빠지고 지네들이 이긴 줄 알았던 트로이인들이 이 목마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결국 트로이가 멸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작은 그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에게 세 명의 여신이 황금 사과를 주면서 누가 제일 예쁜지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죠. 아프로디테가 제일 예쁘다고 했던 파리스는요, 그 아프로디테한테 선물을 하나 받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뭐 그런 선물을 받게 돼요. 그런 파리스가 결혼한 여자가 스파르타의 왕비였습니다. 그 스파르타 왕비와 결혼하게 되면서 결국 이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쟁과 관련된 얘기,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킬레우스가 사망한 전쟁도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된 만화책이나 뭐 이런 거라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호메로스가 쓴 또 다른 이야기 오디세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바다에서 크게 여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의 이야기 중에서 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나가는데 사일렌이라고 하는 요정들이 나타나서 이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뛰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디세우스를 그 꽁꽁 묶어매고 있는 뭐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굉장히 유명한 커피집이죠. 스타벅스의 마크도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요 얼굴만 이렇게 나와서 좀 단순화됐는데요. 그 시작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가지고 그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진짜 만화책으로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건축입니다. 그 페리클레스 시기에 델루스 동맹의 그 자금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조형미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꼭 선생님도 한번 아직 그리스는 못 가봤는데요. 여기 한번 가서 지는 석양 속에서 한번 앉아서 그리스인들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코로나가 끝나기만 해봐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기록으로 많이 남겼는데요.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그냥 역사예요. 역사라는 책을 남겼는데 이 책에는요. 그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한 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름 쓰려고 애쓴 그런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 아저씨는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남겨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남겨서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영감을 줬던 역사학의 아버지들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철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 철학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제일 유명합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모든 것은 다 물에서부터 시작된다. 근원은 물이다. 라고 얘기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아저씨는요, 또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한데요. 그 이집트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고 싶어서 실제로 높이를 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쟀냐면은요, 이렇게 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피라미드가 그늘이 질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은 자기가 옆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 서서 자기 그림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이거와 이거의 비율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비례식으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시작, 철학의 시작점을 그은 아저씨다. 라고 해서 탈레스 유명하니까 자연철학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의 철학 중에 인간 철학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 중에 소피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소피스트는 지혜의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정의를 진리는 다 상대적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약간 인기도 많고 권력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간 언변과 문장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고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정한 이렇게 막 그 권력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왜곡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진리는 다 상대적이야. 그냥 말빨이 좋으면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철학을 전파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 때문에 약간 웅변술, 문장술 뭐 이런 것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들에 반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같은 인간 철학을 주장했던 굉장히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테스 형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를 의미하는 건데요. 굉장히 못생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머리카락도 좀 앞에가 약간 대머리고요. 눈도 튀어나오고 코도 뭉툭하고 키도 굉장히 작고 옷도 되게 약간 별로 안 예쁘게 입고 다녔대요. 뭐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또 굉장히 무서운 부인, 악처라고 하죠. 굉장히 못된 나쁜 부인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온순한 아내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겠지만 약간 나쁜 부인, 사나운 아내는 철학자를 낳는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너가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했던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청년들을 계속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니까 나머지 시민들이 그를 경계했대요. 젊은 사람들을 너무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아테네에서 재판으로 젊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한 명, 바로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요. 그 플라톤은 이래서 민주주의가 싫어. 민주주의 때문에 나의 스승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우매한 시민들이 나라를 이끌면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적인 어떤 진리, 이데야, 뭐 이런 거를 꿈꾸었대요. 그러면서 무료로 학교, 아카데미아라는 걸 열어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성적인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국가론이라는 책도 썼고요. 굉장히 두껍긴 한데 실제로 번역도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그냥 한번 선생님 사실 집에 있는데 잘 못 읽겠거든요. 여러분은 한번 그 도서관에 그런 책 있으면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책을 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플라톤의 또 다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빠가 의사였대요. 그것도 왕족을 고쳐주는 의사로서 굉장히 집이 부유해서 평생 공부만 하고 철학만 하면 됐다고 하는데 플라톤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아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스승과 좀 다릅니다. 플라톤은 저 너머에 있는 이데아를 추구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여기 이곳 실제 현재에서 그 이데아 이성적인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면서 현대의 서양 철학의 기초를 이루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그들의 철학이 서양의 기둥이 됐고요. 사실 지금 문화는 약간 서양 근대 이후로 서양이 약간 우위에 서는 문화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교양 수준으로 상식 수준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뭐 선생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스 그리스의 문화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학은 일리아스, 오디세이,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있고요. 건축은 파르테논 신전, 역사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철학은 자연 철학, 인간 철학,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폴리스의 문화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요. 합리적이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의 문화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케도니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여기에 마케도니아인데요. 마케도니아에 왕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가 왕자였던 시절에 테베에 인질로 갔어요. 그러면 테베가 강력한 국가고요. 마케도니아는 그 지배를 받는 나라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필리포스는 테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인질로 생활하면서 그리스인들이 강력한 군사 혹은 정치 제도 같은 걸 열심히 배워서 인질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마케도니아를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고요. 결국 이 그리스 일대를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 정복한 이후에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던 순간 필리포스의 부하가 필리포스를 죽여요. 뭐 일설에 의하면 둘이 연인 관계였다. 남잔데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필리포스가 죽고 나자 그의 어린 아들 20살 먹은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는데요. 20살인데다가 아직 어려서 막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막 그런 약간 안 좋은 시선을 다 극복하고 결국 그는 이 지역을 다시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삼고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동쪽 동방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동방원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먼저 이게 여러분이 지금 계속 크게 봤던 그 지도입니다. 여기 아테네, 스파르타, 마케도니아가 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 있는 이 위지역에서 알렉산드로스가 출발해서요. 이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이소스까지 오게 됩니다. 이 이소스에서 크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좀 도망가 있다가 피신해 있다가 이소스 평원에서 가고 있던 알렉산드로스의 뒤를 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소스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투 모습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리스 배울 때 밀집 대형이라고 해서 중장 보병들이 이렇게 창을 들고 하나하나 맞서 싸웠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요, 창의 길이를 2배로 늘려서 약 4m 정도 되는 창을 들고 적군과 싸우게 뭔가 이렇게 대형을 만들었대요. 이게 알렉산드로스의 부대인데요.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밀집 대형을 앞에다 쭉 세우고 전투를 하려고 하자 페르시아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페르시아 진영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배 이상 강력한 군대와 군대 수를 가지고 이제 맞서 싸우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드로스는 당연히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는 뒤쪽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대로 있으면 지겠다라고 생각한 젊은 알렉산드로스가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요. 그 옆으로 뛰어가서 다리우스 3세를 직접 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다리우스 3세는요. 급격한 기습 공격을 받고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갔어요. 대장이 사라지고 나자 페르시아 진영의 군인들은요. 하나둘 다 흩어져서 결국 이 이소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의 부대가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로스는요. 계속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거 자기가 만든 도시예요.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들고요.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가다가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곳에서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은 전법으로 다리우스 3세한테 이기고요. 다리우스 3세는 도망가다가 그의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되죠. 동쪽으로 계속 가서요. 결국 인더스강, 보이시나요? 인도에 도착하게 돼요. 이곳에서 인도의 지방 정권 나라와 국가와 전쟁까지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가려고 했어요. 세상의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더 이상은 힘들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렇게 동서를 중앙에 크게 자리 잡으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렉산드로스 제국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동서 융합 정책을 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요. 그리스인들의 문화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많이 알리고 싶었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이집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곳.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도시를 굉장히 여러 곳에 만들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들인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사람들이 제일 으뜸으로 치고 있고요. 나머지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그리스인들을 이곳으로 다 이주를 시키면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시켜요. 그리고
그리스인들과 결혼까지 장려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널리 펼치는데요. 그렇다고 그리스식으로 다스린 것은 아니고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여러 정책도 받아들이고 페르시아 문화를 많이 수용해요. 그래서 동서 문화 융합 정책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어요. 그러면서 제국이 크게 세 개로 분열되는데요. 왜 이러냐면요. 그러니까 32살의 나이로 굉장히 젊어서 죽기도 했지만 죽으면서 유언으로 뭐 내가 너에게 물려준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후계자는 너희들 중 가장 힘센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막 전쟁이 벌어져서요. 이집트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원래 페르시아였던 지역 이렇게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 게 이 이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뉘긴 했지만요. 계속 그 그리스 문화가 계속 남고 동방 문화, 페르시아 문화가 융합이 돼서 그 문화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헬레니즘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헬레니즘의 문화 한번 살펴볼게요. 철학부터 살펴보면요. 스토아파가 참 유명합니다.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스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바다에 배가 침몰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테네 길을 막 걷고 있는데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철학책이었대요. 그때 이후로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철학자가 되는데요. 그는 이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얻는 기쁨, 쾌락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거다. 굉장히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삶 속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밥도 잠도 절제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같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사람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이 사람이 바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 상반되죠. 약간 좀 다르죠. 이 사람은 근육을 추구하고 이 사람은 쾌락을 추구했네. 다르다. 쾌락이라면 약간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약간 이렇게 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밥도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막 남자도 많이 사귀고 여자도 많이 사귀고 이런 쾌락이 아니고요. 필수적인 욕망,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거 외에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소박한 삶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볼 때 그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 그런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쾌락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막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소비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약간 그 채식주의자로 살면서 그런 뭐 자본주의에 나는 농락당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으로 행복을 추구했던 학파다라고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헬레니즘의 문화, 미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콘상인데요. 이 당시에 실제로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숨겨진 이야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트로이의 제사장이었대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 포세이돈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 목마가 그 트로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라오콘이라는 사제가 그 목마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바다 뱀을 보내서, 이게 뱀이에요, 여러분. 뱀을 보내서 라오콘이랑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앞서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감각과 감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밀로의 비너스인데요. 밀로라는 곳에서 발견된 비너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우리나라 속옷 브랜드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너스는 아프로디테죠. 그래서 미의 여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생생하다 뭐 하니까 하나보다 할 텐데요. 그리스 신상과 비교하면 바로 감이 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의 신상인데요. 여러분 이걸 잠깐 지워보면 좋을 텐데 일단은 그냥 한번 볼게요. 그냥 볼게요. 그냥 보면은 이게 그리스의 신상인데요. 그리스 신상은 굉장히 뭔가 딱딱하고 근엄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아테나 여신상이에요. 아테나의 여신상인데 굉장히 딱딱하고 표정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무미건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간다움, 생생함, 아름다움을 묘사한 게 밀로의 비너스. 헬레니즘 문화는 뭔가 역동적이고
생생함을 강조했다라는 거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헬레니즘의 문화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철학적으로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미술은 라오콘상과 밀로의 비너스에서 보듯이 세계 시민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이다. 이걸 보고 뭘 세계 시민주의와 개민주의를 알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와 비교하면 돼요. 그리스는 동족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같은 종족이야 라고 하면서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헬레니즘은요, 약간 세계가 넓어진 거잖아요. 동서양이 다 합치고 막 그 안에서 뭔가 복잡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개인주의적이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사람을 보는 세계 시민이 있다고 하는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보였다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했는데 그리스 안에서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경쟁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스파르타가 이겼는데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리스는 멸망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페르시아까지 점령하면서 거대 제국을 만들더니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했다.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비교해 보면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 시민주의, 개인주의가 돋보인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실게요. 그리고 철학이 그리스가 자연 철학, 인간 철학 중심이라면 헬레니즘 문화는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구나. 금욕을 중요시 여기고 쾌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끝났는데요.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로마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로 이어지는 서양 문화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잘 이해하시고요. 시간이 나시는 분은 제발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만화책으로라도 읽어보시길 적극 권합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